지금을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아마 미래를 살아갈 제 아이도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아마 영어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영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굳이 영어까지 잘해야 되나 싶지만 왠지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원어민 선교사들로부터 언어 천재라는 극찬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본국에까지 보고되었을 정도니까요. 조선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우리 선조들의 영어 실력이 도대체 얼마나 뛰어났길래 천재 소리까지 들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1920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에는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보성고등보통학교 3학년 학생 45명이 지난 7일부터 등교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원래 영어 발음이 불량한데 일본인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발음대로 영어를 배워서는 도저히 세상에 나가 활용할 수 없으니 학생들은 조선 사람으로 영어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기사의 요지는 학생들이 발음이 엉망진창인 일본인 교사의 발음으로 배운 영어는 써먹을 곳이 없으니 일본인 말고 조선인으로 영어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학교 측은 일본인 영어교사는 명색이 제국대 영문과 출신이라며 조선인이나 일본인이나 영미인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라고 학생들을 설득했으나 학생들은 이런 일본인 교사에게 영어를 배우지 않겠다며 등교를 거부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재미난 기사입니다. 배움에 늘 진심인 선비의 나라 조선의 학생들은 교사가 일본인이어서가 아니라 영어 발음이 엉망인 교사에게 배우지 않겠다며 배움을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11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발음이 엉망인 교사는 교사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영어 발음은 교사의 기본 소양이었던 겁니다. 스위스의 민간 교육기관인 에듀케이션 퍼스트는 매년 비영어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 지수를 측정합니다. 올 2023년에는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EPI를 측정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전체 순위에서 525점으로 보통 수준의 유창함에 해당하는 49위를 기록했죠. 2015년과 2016년 27위를 기록한 이후 30위 밖으로 밀려나더니 매년 그 순위가 하락해 4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낮은 수준의 유창함에 속한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뛰어나지만 결코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수동적인 읽기와 듣기 중심의 대학 입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정답 찾는 스킬을 잘 배워야 수능이든 토익이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이 스킬을 익히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죠. 언어인데 이를 분해하는 등 너무 문법적인 요소에 치중해 문제 아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영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세계 공용어이다 보니 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분명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현재의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언어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단한 영어 실력을 갖췄었죠. 지난 영상에서 저는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이라는 유럽인의 1894년 조선 방문기를 다뤘었습니다. 1894년 여름 한철 조선을 방문한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인 그는 부산에서 서해, 제물포, 서울 등등을 다니며 그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독일에서 책으로 냈죠. 1895년 출간된 한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의 여름여행 1894년이라는 독일어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현재의 조선은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무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가 조선에서 충격받은 것은 조선인들의 영어 실력입니다. 서울에 머물며 조선인들과 몇 번의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이들은 조선 땅을 단 한 번도 벗어난 경험이 없음에도 상당한 영어 실력을 자랑했다며 그들의 영어 실력을 극찬했는데요. 특히 그는 중국과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왔기 때문에 중국인, 일본인과도 모두 대화를 나누어 보았을 것인데 그 중에서 조선인이 가장 으뜸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전부 L 발음과 R 발음을 구분하지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지만 조선인들은 두 발음을 정확히 구분하고 발음할 줄도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는 비단 헬색 바르텍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모든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을 소위 언어 천재라고 불렀죠. 당시 우리 선조들은 원어민들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것인데 우리 선조들의 영어 실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모든 사건은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시작됩니다. 1844년 청나라, 1854년 일본을 반강제적으로 개항시킨 미국은 조선도 개항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을 함포로 위협한 후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강제 개항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필사적으로 버티며 개항을 거부하자 그 구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1871년 신미항요입니다.
미국은 온갖 무기를 동원해 조선을 공격했지만 조선이 눈도 끔뻑하지 않자 결국 강화도에서 철수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돌아가고 이번엔 일본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가르쳐준 한포 외교를 전수받아 운요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개항할 것을 강요하더니 1876년 결국 한국 역사상 최초의 통상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이르죠. 하지만 자신들이 강제로 개항시킨 일본과는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과는 체결하지 않는 조선을 두고 미국은 강압이 아닌 회유책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일본을 구슬러 보기도 했지만 일본이 욕심을 부려 틀어졌고 결국 1897년 청나라 리홍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조선과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에서는 미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청나라를 방문한 수신사 예조참이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와 고종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청나라의 황준원이 쓴 이 책은 중국과 화친을 맺고 일본과 결의를 맺고 미국과 연합하여야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다는 외교정책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두고 미국의 경우 비록 조선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의 토지나 인민을 탐내지 않고 남의 나라 정사에도 관여하지 않는 민주국가로서 오히려 약소국을 돕고자 하니 미국을 끌어들여 우방으로 해두면 화를 면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조선은 미국을 우방으로 둘 계획으로 교섭을 시작해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서구 강대국 중 미국과 제일 먼저 수교를 추진했는데, 당연히 조선에는 직접 영어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인물이 없었습니다. 서양과 교류 관계가 없으니 영어를 할 수 있는 조선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수교는 체결해야겠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보니 결국 청나라 마건충에게 통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182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의 신원, 김홍집, 통역을 담당한 마건충, 미국의 로버트 윌슨 슈펠트가 모여 앉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 마건충의 통역 도움을 받아 도장만 찍은 격이죠. 그런데 조약 제12조가 재미있습니다. 제12조는 본 조약은 조선국이 최초로 입약한 조약으로서 그 조관들에 있어서 간략하나 이에 규정된 모든 점들이 실시될 것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년 후 양국 관민이 각각 언어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 만국 공법의 통례상 공평하게 상의하여 상세한 통상 조관 및 규칙에 관하여 재교섭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5년 뒤에 다시 한번 교섭하자는 겁니다. 이에 고종은 서양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청나라 영어교육기관인 동문관을 본딴 동문학을 설립하는데요. 이때 초빙된 원어민 영어교사, 즉 한국 최초의 영어교사가 바로 영국인 토마스 에드워드 헬리팩스입니다. 동문학에서는 교의 영문 영어, 현대식으로 풀자면 모든 것을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고 영어로 배우는 영어 몰입식 교육을 채택했습니다. 고종 역시 동문학과는 별개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 선교사를 채용해 영어 회화를 배웠고, 왕이 영어를 배우니 관리들도 영어를 배웠고, 관리들이 영어를 배우니 서민들도 영어를 배우면서 당시 조선에서는 영어 열풍이 불었고 영어가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문학으로 부족하다 생각한 고종은 또 하나의 영어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그것이 1886년 설립된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은 자원과 우원으로 나누어 자원에는 젊은 현직관리 10명을, 우원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은 명문가 자제들을 입학시켰습니다. 이 유경공원의 특징은 영어를 가르칠 원어민 교사 3명을 주한 미국 공사를 통해 직접 초빙했다는 점인데, 이때 채용된 이들이 한글로 쓰인 최초의 교과서 3인 필지를 쓴 호머 헐버트, 달젤 벙커, 조지 길모어입니다. 3명 모두 프린스턴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 등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었죠. 이들에게는 1인당 3명의 조선어 통역자가 배정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학생 중 그 누구도 영어 단어를 알지 못했으므로 ABCD 알파벳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조선어 통역자가 필요 없는 수준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수업을 전부 영어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원어민 교사들은 조선 학생들을 언어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길모어는 학생들은 매우 빠르게 배웠다. 특히 한자를 배움으로써 그들의 비상한 기억력은 더욱 개발되었고, 우리는 곧장 자연과학과 수학을 가르쳤다. 그들은 그렇게 영어를 습득했다고 기억했고, 헐버트 역시 조선 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사들은 한국어를, 학생들은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단 8개월 만에 학생들은 3,000단어를 외웠습니다. 여기에 모든 수업을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듣고 영어로 쓰는 교의 영문영어 원칙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질문도 과제도 토론도 영어로 진행했을 겁니다.
당연히 아이비리그 출신 원어민 교사들의 모든 영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본인 영어 교사의 엉망진창인 영어 발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895년 코레아 또는 조선, 고유한 아침의 나라를 쓴 영국인 아놀드 세비지 란도는 19살 조선 청년이 F와 P 발음도 구분 못하더니 2달이 지난 지금은 하루에 단어 200개씩 외우고 영어 해석과 회화도 완벽하다, 굉장히 너무 놀랍다며 조선인들의 영어 실력에 극찬을 쏟았습니다. 한편 유경공원이 설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를 위해 조선을 찾았던 이들은 잇따라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등을 세웠는데요. 물론 기독교 전파가 목적이었겠지만 그 전에 조선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화학당은 학교가 열리자마자 모든 수업을 영어로만 가르쳤고 학생들은 영어로만 수업을 들어야 했으므로 단기간에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1894년 조선에서 공무원 등용 시험이던 과거제와 함께 신분제를 폐지한 가보개혁이 실시됩니다. 양반과 자제들의 경우 출세의 지름길인 과거제가 없어진 만큼 영어를 유일한 출세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노비였거나 또는 노비였던 이들의 자제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 영어에 목숨을 걸었으니 당시 조선에서 얼마나 강한 영어 열풍이 불었는지 감이 오시죠. 물론 지금과 같은 문법 영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실용 영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재 소리까지 들었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지금처럼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주눅든 영어를 하게 된 걸까요?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초대 총독이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하며 필수 과목이던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내려앉혔고 가르치는 언어 역시 일본어로 정해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반까지도 원어민 교사들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조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수준급이었습니다만 차차 외국인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고, 일제강점기 후반에는 일본이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서 국내에 머물던 미국인들을 강제로 추방해버렸죠. 그리고는 발음이나 회화에 자신이 없던 일본인 교사들은 주야장천 해석만 시키고 해석을 위한 문법만 주입시켜버리니 당연히 조선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일본 외교관으로 조선에 머물던 시노부 준페이는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영국 대사가 본국에 한국인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다, 서울에 외국인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영어의 능숙함은 감히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따르지 못한다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렇듯 언어 천재니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니 하며 천사가 쏟아지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지 않았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